지난 2015년 11월 교육부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개정되었을 때 기존 연구 부정행위 범위였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에 더해 부당한 중복 게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 후 대학 등 연구 현장에서는 중복 게재와 부당한 중복 게재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중복 게재를 했어도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등 새롭게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 추가된 부당한 중복 게재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연구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당한 중복 게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당한 중복 게재란 무엇일까요? 부당한 중복 게재가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중복 게재의 개념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게재란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생기는 연구윤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복 게재의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중복 게재의 유형으로는 다음의 5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의 주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른 저작물에서 다시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언어를 달리하여 다른 저작물에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세 번째, 비록 출처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했지만 인용된 양이나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연구로서의 가치나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네 번째,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및 연구 보고서 등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논문 쪼개기 등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마지막 5번째는 앞서 논문 쪼개기 등과는 반대로 이전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및 연구 보고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쳐서 마치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앞서 살펴본 5가지 중복 게재 유형이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의 주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른 저작물에서 다시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9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전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및 연구 보고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쳐서 마치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81.9%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5가지 모두 연구 부정행위로 속한다는 의견은 80% 이상이었습니다. 중복 게재를 판단할 때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연구 방법의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여 후속 연고가 나오는 연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중복 게재의 유형 중 어떤 경우에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표절과 달리 모든 중복 게재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부당한 중복 게재만을 연구 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중복 게재란 무엇일까요? 부당한 중복 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에서 발표한 주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심화 또는 확대된 후속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다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발표 게재된 자신의 연구 내용을 후속 연구에서 다시 활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마치 처음 발표 게재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바람직한 연구 출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판 윤리에서는 비록 연구자 자신의 이전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연구에 활용할 때에는 정확한 출처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연구자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개정 지침 제3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연구비 취득 및 연구 업적 인정 등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됩니다. 이는 중복 게재의 유형 중에서 학문 분야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연구자들이 허용될 수 없다고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을 부당한 중복 게재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지침에서 명시한 부당한 중복 게재 이외에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나 출처를 표시했지만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중복 게재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특성상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특정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연구 부정 행위로 간주하여 제재나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 부정 행위로서 부당한 중복 게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음의 표로 정리해 보면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고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바로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출처 표시를 했지만 부당이득을 본 경우와 부당이득을 보지 않았지만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중복 게재도 중복 게재로서 허용되지 않는 출판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중복 게재로 보지만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경우인지를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 게재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선행 연구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었는가의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통상 공식적인 저작물은 ISBN, ISSN과 같은 출판 번호를 가진 학술지 논문, 연구 보고서, 단행본 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상의 정보나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비록 출판 번호를 갖지 않은 저작물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은 출판된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로 판단될 수 있는 이전 저작물의 범위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 제7호에서 연구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논문, 간행물, 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 재산이 해당됩니다. 간혹 학술대회 발표가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술대회 발표 역시 통상적으로 연구 결과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물을 중복해서 발표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출처 표기 없이 새로운 것처럼 발표를 한 후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문제가 되며 특히 이를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이 이전에 발표된 적이 있는지, 새롭게 발표되는 것인지 동료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연구자의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발표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정직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논문 게재 후 학술대회에 해당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 경우는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사실을 밝히고 발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초록, 프로시딩 전문, 포스터 중 어디에 게재하든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이 이전에 공개된 바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밝혀 새로운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때에는 중복 업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한다면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투고 논문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논문 투고 이전에 학술대회에서 먼저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본인의 연구 내용이 누군가에게 공개됨에 따라 타인이 먼저 이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 걱정이 된다면 최소한 투고 단계 이후에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술대회 초록 내용이 학술지 논문 초록과 동일할 경우 학술지 논문 투고 시 이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중복되는 결과물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피킬러나 터진잇 등 내용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게재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용 유사도의 수치는 중복 게재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연구의 성격에 따라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중복 게재가 아닐 수도 있고요. 단 한 문장이 유사하지만 중복 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게재 판정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내용을 읽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모든 중복 게재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중복 게재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술대회 발표와 논문 게재 사이에 이전에 발표하거나 공개한 내용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야 추가적인 증명이 없이도 부당한 중복 게재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후속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라는 기준이 학문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이는 자신이 연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중복 게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후속 연구에서 중복되는 자신의 선행 연구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독립된 연구로서의 새로움 또는 학술적 가치를 갖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되던 이론을 일반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이론으로 발전시켰다면 이는 새로운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한 중복 게재를 피하는 가장 바람직한 출처 표기는 어떤 경우든 학술대회 발표와 학술지 논문 양쪽 모두에 출처를 표기하는 것인데요. 많은 경우에 논문의 투고와 게재 승인이 학술대회의 신청과 발표보다 앞서기 때문에 해당 연구 결과는 논문을 통해 세상에 처음 공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굳이 해당 내용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술대회 발표에서는 이것이 이미 논문으로 공개되었음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논문을 투고했지만 해당 논문의 게재 승인 및 공개 이전에 학술대회에서 해당 내용의 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학술대회에서는 해당 논문이 투고 중임을 밝히고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는
해당 내용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술대회를 먼저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논문의 투고와 게재 승인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해당 논문에는 굳이 이것이 학회에서 발표될 것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술대회 발표 시에는 이것이 논문으로 게재 승인되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학술대회를 먼저 신청하고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논문을 투고했지만 논문 게재 승인이 학술대회 발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학술대회 발표가 논문의 공개보다 앞서기 때문에 대회 발표 시에는 논문이 투고 중임을 밝히고 논문에는 해당 내용이 이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부당한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며 연구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었다면 해당 논문은 철회되고 논문을 작성하는 데 지출된 연구비는 모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분입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 정도나 연구자 소속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 가볍게는 주의, 경고 등부터 무겁게는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행위의 고의성 여부, 유사한 행위가 과거에도 얼마나 일어났는지의 여부, 해당 행위 결과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국가연구비 지원 과제에서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정받게 되면 그 검증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이 연구비 지원 기관에 보고되며 연구자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 과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복게재와 부당한 중복게재란 무엇인지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부당한 중복게재를 피하기 위한 올바른 출처 표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자신의 기존 저작물을 언어를 달리하여 재활용하거나 독자층을 달리하여 중복게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모두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지 않고 사용하여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중복게재를 한 부당한 중복게재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출판사나 기관의 허락을 받고 중복게재 사실을 밝히고 게재하는 경우를 2차 게재라고 하는데 이런 2차 게재는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출판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고 이전의 것에 비해 새롭고 의미 있는 부분이 포함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2차 게재한 경우에도 업적 평가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